오늘 밤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 오늘 밤 9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전 방송에 인터뷰하셨던 김용근 의원이 그 본회의 참석하시려고 올라온 길에 새날 인터뷰를 같이 하신 거예요. 야, 이게 추경인제 이번에 그 전 국민 100% 지급 그걸 9시에 처리를 할 모양인데 아마 이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늦어질 거예요. 예상은 그러니까 예정은 9시에 본회의를 걸어놨지만 뭐 미래통합당 등에 또 실질적으로 실무 작업이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11시쯤 12시 다 돼서 전국민 재난지급이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4월 30일이 그 부처님 오신 날로서 빨간 날이잖아요. 거기다가 5월 1일 금요일은 또 노동절이고 또 공휴일이고 이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12시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작년 이맘때쯤 동물국회가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그 4월이 생각나네요. 그러네. 패스트트랙. 네. 그래서 밤에 뭘 한다고 하면 빠르. 근데 언니가... 실제로 지금 낙선한 사람들 국회에 참여 안 할 사람들 꽤 있을걸요? 나경원 씨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 진짜. 예. 그 면상을 한번 보고 싶다. 빠루 들고 있었던 그때가 전성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라. 여전히 관리하고 있겠죠? 아니 낙선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는 끝까지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건데 뭐 자기 낙선했다고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그 정도는 이해해 줍시다. 세비를 그런 식으로 축내는 경우가 많죠. 네, 월급은 끝까지 받잖아요. 방 빼야 되거든요. 5월 한 달은 방 이게 배치하고 짐 이게 갈아 끼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그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쌓이는 짐들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궁금하다. 거기서 생기는 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급해 주는 거 말고 그 나머지 짐은 어디로 갖고 갈까? 보통 버리죠. 실제로 그런 물건들이 나와서 중고시장에서 팔리기도 하죠. 국회의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회에서 청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건 다 반납하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몸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실 분들은 4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자료나 보고서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 추후에 이제 정치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 골라내는 게 낙선자 신분으로 골라내려고 하면 손이 떨려가지고 눈물이 나지. 나경원은 본인이 할 것 같지도 않아서 정치 안 할 거기 때문에 싸그리 버리면 됩니다. 근데 진짜 그 다른 어떤 보도를 보니까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전쟁이더만요. 지금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은 고르는 게. 근데 진짜. 지금 올해는 그 미래통합당 쪽 보좌관이 민주당으로 넘어오기 힘들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게 19대부터 20대 더 심했는데 그러니까 보좌진의 당적을 이렇게 따지는 의원이 많이 늘어났죠. 더구나 패스트트랙 때 보면은 그 씌워주고 막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력만 좋으면 상관없었거든요. 어디서든 상관 안 하고 데려다 썼는데 이제 이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이 국회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 밖에서의 행동까지 이번에 그 동물국회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라인 밖에서의 행동까지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당적도 더 중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뭐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 보좌진 뭐 무리 일으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권에서 무슨 이슈가 나오면은 생각해봐요. 지방 권력도 거의 다 민주당이죠. 국회도 막 3분의 2가 민주당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좀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기사가 나와서 모 의원실 뭐 보좌관, 모 지방의원 그러면은 가슴이 덜컹덜컹해. 민주당 아닐까? 그만큼 책임감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만큼 사고 요소도 많아진 부분이 있고. 자,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밤 늦은 시간에 아마 전국민 지급이 그게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말씀드리고 우리 집 재난지원금은 얼마냐?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5월 5일? 5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좀 안타깝다고 보다 좀 아주 아쉬운 게 세대주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이 최초의 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고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분명히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거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인 가구가 제일 많은데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데 왜 1인 가구 중심으로 계산을 안 하고 4인 가구 중심으로 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대주 중심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얼마를 줄지는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요. 지자체마다 이미 지급된 것들 있죠. 경기도만 하면 그 긴급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빼고 주는 거예요. 아, 그 비용 빼고.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의 세대주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중 4인 가구가 100만 원이면 경기도가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을 빼고 8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4일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먼저 이제 급하니까 해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이분들한테는 이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충전 이런 게 아니고 공과금, 월세 등 낼 수 있게끔 현찰로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저소득층 270만 가구한테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구가 1,900만 가구인데 여기는 이제 5월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어떤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가 다. 결국에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전후무한 사건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에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돈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모든 국민한테 주는. 그러니까 이게 방역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 이 노하우가 실제로 관공서에 가보면 놀랍도록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영세상공인들에 대해서 이 대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있죠. 이것도 공적 마스크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오부제로 해서 사전 예약제로 해서 실제로 가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가더라도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른 직원이 와서 대처를 해주고 두 번 오지 않더라도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불편을 겪는 것들이 조금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지자체에서 받은 거를 빼고 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요. 13일부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달리 보면 앞으로 21세기 이후의 세대가 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번 주고 만다 이런 차원보다는 한 번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로봇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는 없을 거고 많이 만들지 못할 거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묘한 타이밍에 코로나가 딱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 힘들지 이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나갈 것 같고요. 발전하게 되면 프랑스처럼 월세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자,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받으시면요. 내가 전에 말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받으면 무슨 사이트 가서 써라. 틀린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돈을 쓸 수 없다. 뭐 대형마트 쓸 수 없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지. 왜 틀린 말이냐면 내가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쓸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 좀 어려운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을 받는 주체가 대형마트일 때는 이게 그 지역 상품권이나 이게 재난지원금에서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규모 상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상점들은 돈을 받는 자체가 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롯데마트 안에 입점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을 쇼핑을 하고 나서 이제 캐셔에서 계산을 하면 그 돈은 롯데마트에서 결제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의 의미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걸 통해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온라인에서 못 쓴다. 사실 의미가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현찰로 살 수 있었던 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쓰면 내가 갖고 있던 현찰이 남잖아. 그 현찰을 통해서 대형마트든 온라인 상품이든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의미는 똑같은 거라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기부하실 분들은 기부하셔도 되겠지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신청 자체를. 근데 일단 그 돈을 받으시면 아니 받아도 별 생활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일단 받아서 쓰세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이 돈을 주는 의미, 가장 큰 의미는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나는 뭐 쿨한 척, 나 이거 그냥 기부할래. 이 차원보다는 국민 100%가 받아가지고 쓰고 세수가 많아지는 게 난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그렇죠. 돈이 시중에 나와야죠. 그게 그런 식으로 기부를 한다고 해서 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예. 내 이웃 상점들은 여전히 힘들거든요.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상점들에 가서 돈을 쓰라는 거죠. 그 착한 소비라고 하는 게 어제 우리 방송 채널에 지금 그 정부에서 만든 착한 소비 캠페인 영상이 하나 짧게 올라가 있어. 한 30초짜리. 거기 보면은 박영성 장관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네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하고 다음에 올 걸 미리 계산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착한 소비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쿠폰처럼 끝난다니 회원제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차원보다는 어쨌건 동네에서 이제 영세 상권들 입장에서는 좀 돈이 있는 분들이 다음에 올 때끔 미리 돈을 드리고 가면 워낙 장사가 안 됐으니까 평소 매출이 예를 들면 한 달에 500만 원 나오던 게 200이나 100으로 줄었다면 지금 도와드리면 훨씬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파마에 몰빵해야겠네. 머리클 상이 이 사람은. 그 박영선 장관이 그 영상을 직접 보내주면서 새날에 올려달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 벤처브로드 이런 데는 사이트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역시나 그 박영선 장관이 다 잘하시는데 연기는 아쉽더라고요. 뭐 파마 받는 연기가 뭐 네. 목소리 하나 끝내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소비 하시고요. 5월 13일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정부가 주는 내가 정말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 받으시면서 슈퍼챗 쏜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 동네 미장원, 작은 슈퍼, 웬만한 식당 이런 데 가셔가지고 펑펑 쓰시기 바랍니다. 외식 고고 경제 돌려야겠죠. 받아서 술 마셔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동네 식당 가가지고 그렇죠. 술 마시고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그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신 곳은 안 됩니다. 특수한 업종. 뭔 말인지 알았다. 자, 그렇게 하나 있고요. 지금 그 외국에도 우리 교민들이 있잖아요. 마스크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해외 입양인들한테. 보면 해외 입양된 병은 거의 대부분 소위 말하면 부모가 버린 케이스거든요. 예. 근데 해외 입양되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정부가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나를 버린 한국이 가슴 뭉클하다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이건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 어떤 직급이 낮은 직원의 아이디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게 채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누구나 어떤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위로 상부로 전달되고 채택이 되고 실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라서 되는 거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환자가 16만 명이랍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대단한지 아시겠죠?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인구 비슷하죠. 네. 한 5천만 명쯤 될 거예요 대략.
틀릴 수도 있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한 자신 없다. 6천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16만 명인데 거기서는 마스크 거의 구할 수가 없대요. 네, 지금. 마스크가 비싸기도 하고 살려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일단 각 약국에 있지가 않죠, 마스크 자체가. 근데 그 마스크를 유럽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마스크 유통 대란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 공항에서 500만 장을 실어서 독일로 보냈는데 도착은 100만 장만 도착하는 거예요. 또는 그 500만 장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그래서 기장한테 물어보지. 어디 갔냐?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통째로 납치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인 쟁탈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이 마스크를 수급을 못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약국 앞에 줄 서 있던 황교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지금 뭐 공산주의 국가냐, 뭐 마스크를 배급하냐, 마스크 오브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어그로를 끌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마스크 배급도 했어요. 혼란이 완전히 사라졌어. 특히나 그 배급되는 마스크의 품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스크 배급제했을 때 대만에서 뭐 시행한 걸 우리가 따라했네 해가지고 종편에서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 대만에서 지급했던 공적 마스크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부르는 그 세 겹짜리 그 얇은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안 되는 진짜 저가 마스크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적 마스크 물량을 KF94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은 제가 그 LG에서 쓰는 헤이클로바 하는 게 있어요. 내 사무실에 헤이클로바 마스크 어디서 구할 수 있지 그러면요. 이 동네에 있는 약국들을 다 불러줘요. 몇 장 남았다고. 몰랐어?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약국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거기는 120장 뭐 남았습니다 다 알려줘요. 그 정도로 지금은 마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급이 잘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근데 저는 이 기록이, 그러니까 그 입양인들한테 보낸 이 기록이 마스크를 보낸 기록을 가지고 가족을 찾는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되게 찾기 힘들었고, 그러네. 네. 이제는 이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한 일이 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프랑스가 생각보다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 이게 저는 프랑스를 깔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유럽 속의 중국이라고 불리거든요, 사실 프랑스가. 왜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좀 왜 하이힐이 생기고 향수가 생겼는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제가 프랑스 가서 놀랬던 거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화장실. 그러니까 일단 공중 화장실이 물론 없고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집안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가정집도 문들이 많이 있는 사이에 하나를 열어보면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딱 그 변기 하나만 있을 정도의 칸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손을 씻거나 그런 공간이 전혀 없고 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그래서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씻는 곳은 아예 없거나 따로 있거나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위생관념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어쩔 수가 없네. 근본 없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에 진입해버린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봐도 미개한 나라 느낌이 아니고 선진국들이 봐도 헉 소리가 나거든요. 오늘 한국이 언제 저렇게 컸지? 이 느낌 드는 거고요. 근데 결정적인 거 하나. 아예 쐐기를 박더구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팬데믹 상황에서 막 수천 명이 죽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는 전 국민 항체 조사를 항체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지나갔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걸렸고 안 걸렸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시키면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됐는지가 이게 사실 자료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걱정되는 거는 코로나가 다시 오면 어떡하나. 그게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극장이나 공연이나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집회를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되게 이제 건강보험상에 어떤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 등 어떤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설마 5,200만을 다 검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샘플링 어떤 이런 개념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얼마큼 항체가 생겼는지를 조사를 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방역을 또 다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 항체가 생겼다고 하면은 막 모든 국민 날선죄로 막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이럴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일한 제도가 있잖아요.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홀수회, 짝수회 나눠가지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하는 그런 검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검진 시스템 안에서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이 전 국민 항체 검사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거여서 다른 나라에서 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못해.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 정도로 발전한 거죠. 저쪽에는 마스크도 없고 그래서 막 허둥지둥하고 병상도 없고 이런 상황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하루에 그 나오는 숫자가 해외 유입자를 제외하고 나면요. 한국에서는 한두 명이에요. 이 한두 명인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한국은 이미 가을에 있을 제2차 유행을 대비하고 있다. 면역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에 따라서는 그 정부의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 정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박수를 안 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와중에 또 정은경 본부장은 논문까지 썼더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 정말 좋은 나라 사는 느낌이 확 드네요.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 좋은 나라 사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이럴 땐 좋아요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으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참.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